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 43.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계산 문제하고 부동산 금융의 구조.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나눠졌던 내용. 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까요? 이제 이렇게 부동산 금융론에서 저당의 상환 방법,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딱 나온 순간 뭘 하나 기억을 꼭 해보시면 되냐면 키워드로 계산해서 기억해서 계산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죠, 여러분.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대기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대기자. 그래서 대출 금액을 기간으로 나누고 이자율을 곱해요. 대기자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단위 매기말 상환이니까 20년이면 20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겠죠. 그래서 나누기 20인 거고 얘가 월 단위가 되면 11을 곱해서 240번으로 바뀔 거예요. 주의를 그 부분만 좀 해두셔야 돼요. 보통은 연 단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 대출원금을 찾았죠. 5억을 찾았어요. 그럼 그 5억을 뭐로 나눈다고요? 기간으로 나눠야죠. 20으로 나눠요. 그럼 5억을 20으로 나누면 얘는 2,500만 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2,500만 원이 바로 뭐죠? 원금 균등 상환액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자율 5%를 곱하면 금리가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대기자죠. 그래서 딱 5%를 딱 곱하는 순간 얘는 125만 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125만 원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원금 균등 상환액에 대한 이자액인 거예요. 그럼 한 번씩 상환될 때마다 이자가 125만 원씩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125만 원을 찾는 게 이 문제의 거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찾았습니다. 그럼 5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해보래요. 그럼 중요한 건 5회차의 이제 이자는 5회차에 지급해야 될 이자는 4번 상환된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5회차면 4번 상환된 거지 5번 상환된 게 아니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5회차는 4번 상환됐다가 포인트네요. 그럼 전체 몇 번 중에 20번 중에 4번 상환됐으니까 잔금은 몇 번 남았죠? 16번이 남은 거죠, 여러분. 그럼 16에 곱하기 125를 하면 되겠죠. 그럼 남은 잔금에 대한 이자액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125는 2천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5회차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 이자액 2천만 원에 원금 상환액 2,500을 더하면 4,500이 되겠죠. 3번과 4번 둘 중 하나겠네요. 그럼 이제 17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계산해 보세요. 이러면 17회차의 이제 이자액은 몇 번 상환한 거죠, 여러분? 17회차는? 그렇죠. 16번이죠. 그럼 몇 번이 남았죠, 여러분? 4번이 남은 거네요. 4 곱하기 125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00이 됩니다. 그래야 답은 지금 3번이 답이 된다는 게 포인트네요. 꼭 정확히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대기자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 대기자. 대출액의 기간으로 나누고 이자를 곱해주면 된다. 2번,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대요. 1번,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과 자가주택 공급 확대, 집 사라고, 집을 빌려서 사용하라고가 아니라 집을 사라고 목돈을 먼저 빌려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저리로 나누어 갚도록 만드는 제도였죠. 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주택소비금융을 얘기했어요. 주거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5네요. 2번,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살 집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돈을 빌리는 거였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이게 주택소비금융이었어요. 그럼 주택소비금융은 보통 저소득층이 집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내용이니까 일시불로 융자가 이루어지고 단계별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분할 상환. 그리고 장기 저리로 대출이 돼야 된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 다음 3번. 담보 인정 비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출 규제였어요. 그럼 시장에 들고 들어오는 자금, 융통하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금융과 관련된 규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TV와 DTI는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죠. 주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LTV는 V니까 V에 곱해야 돼요. V에. 그래서 가치 기준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LTV 다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딱 하나만 달랐죠. 뭐만 달랐었죠, 여러분? 무슨 도사? 그렇죠. 부채 도사가 기억나시면 돼요. 부채 도사는 어디에 살아요? 자기 집에. 지분분의 부채였죠. 부채 치면 활활 타오른다? 그 내용. 그래서 담보인정비율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이게 같지 않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부채도사 집에 활활 타오른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상승하면 부채 비율이 급상승하는 거지 부채 비율이 상승했을 때 대부 비율이 급상승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담보인정비율 LTV는 V로 끝났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주택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 상환 능력 DTI는 인컴 기준이었죠, 여러분.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LTV에 V를 곱하면 바로 대출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DTI에 I를 곱하면 바로 대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당 지불액이 나온다. 그럼 대출 금액 나줘. 이게 기억이 나셔야죠.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또 한 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바꿔놨을 때 찾으셔야 됩니다. I는 인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소득이었죠. V는 밸류. 그 다음 4번. 제2차 저당 대출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1차와 2차를 기억하실 때 1차적으로 만들고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1차 저당 시장. 저당 대출자 은행과 저당 차입자 무주택 저소층 사이에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 1차 저당 시장. 그것을 유동화시키는 시장, 사고 파는 시장, 저당담보증권을 만드는 시장, 그게 2차 저당 시장이었죠. 그래서 제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X죠. 처음 만들어지는 시장은 뭐다? 1차 저당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1차적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 만든 것을 사고 팔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네요. 5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이게 바로 체감식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원금은 균등한데 잔금에 대한 이자는 점점 주니까 원리금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원리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얘를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기순 문제가 나오면 체증식은 증가니까 제일 크고 체감식은 감소니까 제일 작다. 그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기억 꼭 해보셔야 되는 거죠. 항상 뭐는 중간이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중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기순이 딱 한 번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상반되다. 상환금액의 크기순, 초기 상환금액의 크기순, DTI의 크기순, 상환비율의 크기순. 그러면 개만 크기가 바뀐다.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체감식보다 당연히 얘가 더 큰 거예요, 원래. 근데 봤더니 대출 직후에, 그러니까 초기죠,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순을 물어봤네요. 그럼 얘만 체감식이 초기 상환하는 금액이 제일 크다. 그리고 점점 주는 거죠. 얘만 바뀌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더 작은 게 맞네요. 꼭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크기순 기억하세요. 체증식은 증가하니까 제일 크고 원리금 균등은 중간이고 반드시 중간. 걔는 뒤집어져도 중간. 체감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제일 작다. 그 다음 저당담보부 증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당담보부 증권은 말 그대로 저당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에서 형성된 저당 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 누가? HF공사가 사들였죠,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걔를 가지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해오는 방법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당이 예를 들어 M이 모저당이 2억에 20년에 걸쳐서 5% 이자율로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저당 채권이죠. 이 저당 채권을 저당 채무자인 갑과 발행자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는 이 발행자인 HF공사가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얘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게 그게 지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분형은 들어온 돈이 이제 자신의 돈이 됐다는 얘기는, 발행자의 돈이 됐다는 얘기는, 발행자가 자산을 매각했다? 저당을 매각해버린 거죠. 저당 채권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해버린 거네요. 저당권과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이 다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다. 이게 MPTS였죠. 패스스루였어요. 그때 이 금액이 2억이니까 자산을 매각한 거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 2억이 들어오겠죠. 그리하여 지분형 저당담보증권 MPTS의 발행 액수는 모 저당 금액과 주택 저당 채권 금액과 같게 발행된다? 네, 같게 발행되는 겁니다. 파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팔았는데 무슨 담보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초과담보의 개념이 아예 없죠. 그럼 갑이 매월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을 이제 발행자는 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에게로? 투자자에게로 계좌 이체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체증권. 매월마다 투자자는 수익을 누릴 수 있었죠. 그 대신 투자자가 이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도 다 누가 감수한다? 투자자가 감수해야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이번엔 채권형은 지금 발행자가 조달한 돈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돈이 발행자의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일정 기간 동안 빌린 돈이 되는 거죠. 그게 채권형이었어요. 얘가 MBB였네요. 그럼 발행자는 하나도 판 게 없다? 그래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자기가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얘 믿고 돈 좀 빌려줘? 그 얘기였죠. 그럼 2억짜리 믿고 2억을 빌려줄 짱구 없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2억보다 적게 빌려주겠죠. 1.8억 원. 그래서 작게 발행되는 겁니다. 뭐보다? 모 저당 금액보다 작게 발행된다. 그럼 지금 1억 8천만 원을 빌리면서 2억 담보 제공했으니까 초과 담보를 유지시켜 준 거죠. 초과 담보가 잡힌 만큼 투자자의 위험은 줄어드네요. 그럼 갑이 지불한 저당 지불액을 투자자는 바로 받을 권리가 없고 어디에서 멈춰선다? 발행자에서 멈춰서죠. 그럼 발행자는 자신이 약속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매 6개월 단위로 지불해 주는 것. 그래서 현금의 흐름이 갑으로부터 시작해서 투자자에까지 연속되지 않는 것. PT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MBB였습니다. 그래서 MBB는 매우 특이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예 넘긴 게 하나도 없다, 투자자에게.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혼합형은 말 그대로 MPTS와 MBB를 섞었죠. 그래서 MPTB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얘도 돈을 빌려오는 건데 돈을 더 빌려오기 위해서 뭘 더 넘겨주면서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겨주면서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억 9천을 빌려준다. 그럼 중간이네요. 얘는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이때 2억 담보 제공하고 1억 9천 빌려왔으니까 얘도 초과 담보를 유지시킨 거죠. 얘는 초과 담보, 얘는 초과 담보, 얘는 담보가 없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갑이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을 발행자는 받을 권리가 없고 얘가 통과해 간다? 얘가 패스스루는 아닌데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MPTB도 현금 흐름이 연속된다? 투자자에게로. MPTS도 현금 흐름이 연속된다? 투자자에게로.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MPTB 혼합형이 만기와 이자율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잘게 썰었죠. 단기와 중기와 장기로 썰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개의 형태로 가진 다계층 채권을 발행하죠. 그게 트렌치 CMO였습니다. 이게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였죠. 다양한 형태로 발행된다. 각각의 채권을 트렌치라고 하더라. CMO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하여 형태는 뭐랑 똑같다? 기본적인 구조는 혼합형과 똑같은 개념이 되죠. 그래서 결론. 투자자에게 아무것도 안 넘어간 것, 원리금 수취권이 넘어가지 않은 건 MBB밖에 없죠. 그래서 MBB에서는 투자자가 저당 채권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없는 만큼 감수해야 될 위험도 가장 적은 것. 이게 바로 채권형 저당담보증권이었습니다. 그때 콜방어가 되는 것 두 가지를 골라보세요. 그러면 콜방어는 세 글자, 콜방어 세 글자, MBB 세 글자, CMO 세 글자. CMO는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장기 트렌치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보면 저당담보부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MPTS를 딱 보시는 거예요. 이 이름이 뭐로 붙었든지 간에 MPTS는 PT 통과해갔구나, S, 시큐리티스, 지분형의 형태구나, MPTS. 얘가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이었습니다.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 이게 결국은 주택저당 채권, 모저당이잖아요. M의 현금 흐름, 저당 지불액에 의존한다. 그래서 갑이 지불했던 원리금 상환액으로 약속한 이자를 주는 거죠. 수익을. 그 내용입니다. 2번 MBB는 MBB죠.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이었어요. 투자자는 넘겨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채권형은 빌리는 것이니까 자산 매각을 하지 않고 매각 이외의 방법 돈을 빌렸는데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게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X죠. 그대로 다 누가 갖고 있으면서 발행자 HF공사가 갖고 있으면서 얘 믿고 돈 좀 빌려줘. 지금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CMO, CMO예요. 트렌치.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 트렌치는 단기간에 걸쳐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좀 더 낮은 이자. 장기 트렌치는 오랜 기간 돈을 빌려주니까 더 많은 위험 감수, 더 높은 이자. 그 내용. 그래서 각각의 트렌치별로 만기와 이자율이 상이한 골라잡아가 되는 게 CMO였죠. 그래서 현행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게 CMO였습니다. 4번 MPTB, 얘는 섞여 있죠. MPTS와 MBB가 섞여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갖는다. 5죠. 5번 CMBS, C가 나오면 얘는 커머셜이래요. 상업용 부동산의 저당 채권을 가지고 저당담보부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이게 CM이죠. 커머셜 모기지예요.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